안녕 아놀드. 목욕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잊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0,000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와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와 벌들 중 승자는 없어요. 당신 앞에는 톡소린 카이트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기고 날개 길이가 12cm래요. 걱정 마요. 피를 먹진 않으니까요. 이 종은 꽃에 꿀을 먹습니다. 조심해요. 거긴 개미가 있어요. 이건 뭐죠? 모기 타에게는 희생자를 마취시키고 조심스럽게 피를 마시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암컷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암컷만 피를 마시고 수컷은 꽃가루를 먹어요. 숨을 멈춰요. 배고픈 암컷은 20m 거리에서도 당신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요. 멘톨껌은 소용없어요. 몸의 열로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모기 1000마리도 피를 다 빨아먹을 순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100만 마리의 배고픈 곤충이 필요할 거예요. 저런, 아놀드, 총알개미 식민지를 방해해버렸네요. 만약 물린다면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불에 닿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신경독인 포네라토익신이 혈류에 들어가 신경계를 공격하고 팔다리를 마비시키며 극심한 근육 경련을 최대 36시간 동안 일으킬 거예요. 수천 마리의 개미가 물면 너무 많은 신경독이 생겨 환각과 장기의 산소 공급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죽진 않아요. 남아메리카의 부족에서는 이것이 소년이 남자가 되는 의식이래요. 진짜 남자가 되었네요, 아놀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받을만 해요. 오, 완전 잊었네요.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코와 같은 병든 동물의 질병을 옮기기도 해요. 매년 100만 명이 사망하는 이유기도 하죠. 따라서 모기 한 마리도 당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곤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안녕, 아놀드. 오늘은 시간이 많나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피라니아죠. 피라니아 종류에는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극소수만 다른 생물의 살을 먹습니다. 다른 종은 채식만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죠. 아놀드, 어떤 피라니아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죠? 그렇죠, 맞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실망스럽겠지만 아놀드에게는 다행히도 피라니아에게 공격받고 죽임을 당한 인간의 사례는 지금까지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워보죠. 자, 아놀드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피라니아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놀드를 두려워하네요. 피라니아의 공격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열이에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열기는 누구든 미치게 하겠죠. 가뭄이 생기면 강의 물은 말라버리고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인 굶주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굶주린 피라냐는 아프고 약한 동족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아놀드는 어떻게 될까요? 피라냐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보호 본능입니다. 엄마, 아빠 피라냐는 아기들이 방해받는 걸 싫어하겠죠. 이제 몸에 작은 상처만 내면 피라냐들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놀드. 피라냐 턱의 구조는 먹잇감의 살을 덩어리째 찢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4-5mm에 달하는 날카로운 이빨은 힘줄은 물론 작은 뼈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놀드,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제 없는 거예요. 몇 분 후면 아놀드는 깨끗한 뼈만 남겠죠. 피라냐 중 가장 큰 녀석들은 1kg가량 나갑니다. 하지만 아놀드의 모든 뼈를 먹어버리려면 턱관절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피라냐의 이빨 크기를 6배로 키워볼까요? 이런 이빨이라면 뼈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부숴버릴 거예요. 피라냐들은 강의 청소부와 같아요, 아놀드. 아마존 강의 바닥에 아무것도 썩는 것이 없도록 말끔히 해치워주죠. 아, 머리카락은 빼고요. 물고기들도 아놀드의 헤어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네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진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아,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포유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쥬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오늘도 TV를 보며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군요.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가게 됐네요. 소문에 의하면 비행기와 배가 이곳에서 종종 사라진다고 해요. 아니, 아놀드, 제트 날개와 옷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나봐요. 이제 아놀드는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이론은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는 이곳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평행세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봐요,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 강아지의 눈에도 아놀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보시다시피 아놀드의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쪽은 평행세계에 사는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는 당신보다 훨씬 성공했고 세련된 코 수염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놀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밑바닥에는 신비로운 아틀란티스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묻지 말아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비행기와 선박이 왜 필요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풍습과 전통은 가혹합니다. 아놀드 같은 사람은 바로 노예로 찍힐 거예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기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방법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놀드. 새로운 선박이 오고 있어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계인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을 연구하려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가져가는 게 분명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아놀드를 버섯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아놀드.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래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외계인들은 인간들을 다양한 이유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임신을 시켜서 외계인의 아기를 베고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외계인들은 성별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보잉 767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에 속해요. 2003년 회사 설립 직후 항공기 한 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승객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후 비행기 중 하나가 착륙 30분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탐색한 지 이틀 만에 찾았었죠. 산에 추락한 상태로 탑승자 104명 중 살아남은 건 미생물 뿐이었어요. 비행의 첫 번째 규칙, 벨트를 매주세요. 공기 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상상해볼까요? 여름에 비행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판 위를 날고 있어요. 갑자기 필드가 끝나고 차가운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죠. 따뜻한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비행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고 3m나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어날 거고요. 2g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끝이에요. 좌석이나 비행기와 충돌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뒤틀리고 두개골이 부러지고 엔진에서 날아가는 희석가스는 육지의 어떤 것보다 번개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가장 흥미로운 건
대형 비행기가 종종 스스로 번개를 만든다는 거죠. 꼬리에서 수십만 암페어의 전기 방전이 구름으로, 코에서 땅으로 확장됩니다. 번개는 앞유리를 깨트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거예요. 버텨요, 아놀드. 이 착륙은 이모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이모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